And out of this long political darkness, a brighter day will come. Thank you very much, everybody. 옹기니 해제. 위기의 미국 정치. 어디로 가는가? 미국의 유권자들은 정치를 리얼리티 쇼의 현장으로 바꾼 도널드 트럼프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는 대신에 경륜의 정치인 조 바이든을 46대 대통령으로 선택했다. 트럼프가 노골화했던 성차별주의와 인종주의는 다시 잠잠해질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의 당선을 단순히 트럼프 이전의 미국 사회로의 복귀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이 책의 저자 낸시 프레이저는 그러한 일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아무리 좋은 포장지로 가리려고 해도 트럼프의 등장 이전에 진보적 신자유주의가 누리던 헤게모니로서의 권위는 이미 붕괴해버렸기 때문이다. 바이든이 트럼프를 격퇴하는 데는 성공했을지 몰라도 새로운 헤게모니를 구축하기 위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했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낡은 것은 가고 새 것은 아직 오지 않은 위기 앞에서 프레이저는 사실상 진보적 인정 정치와 포퓰리즘적 분배 정치를 결합한 진보적 포퓰리즘만이 유일한 희망임을 시사하고 있다. 이 책은 트럼프의 등장 배경과 미국 정치의 동향을 보다 큰 흐름 속에서 이해하는 데 유용한 통찰을 우리에게 던진다. 분배와 인정, 그리고 헤게모니. 프레이저의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헤게모니 블록, 분배와 인정이라는 네 가지 키워드를 기억할 필요가 있다. 프레이저는 안토니오 그람시의 표현을 빌려 헤게모니란 지배계급이 자신의 세계관을 사회 전체의 상식으로 상정함으로써 자신의 지배를 자연스러운 것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과정이라고 말한다. 물론 헤게모니는 그저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획득되는 것이 아니다. 지배계급의 세계관이 헤게모니의 자리에 등극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힘을 실어줄 강력한 사회 세력들 간의 동맹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헤게모니는 지배계급과 동맹을 맺은 이질적인 사회 세력들의 연합인 헤게모니 블록이 가진 주도적인 힘에 의해 지탱된다. 헤게모니 블록을 구성하는 사회 세력들은 지배계급과 어떤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인가에 대한 관점을 공유한다. 여기서 정의로운 사회는 분배와 인정이라는 두 가지 차원에서 정의된다. 분배의 차원은 한 사회의 자원과 재화를 구성원들에게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와 관련된다. 이는 당연히 한 사회의 경제 구조를 어떻게 유지하고 변화시킬지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정의의 사회경제적 차원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한편 인정의 차원은 한 사회에서 어떤 정체성을 갖고 어떤 집단에 소속된다는 것이 어떻게 이해되고 인정되는가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인정은 여러 사회 집단과 정체성 사이에 존재하는 위계적인 지위 질서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변화시킬지의 문제와 불가분의 관계이며 정의의 문화적 차원이라 부를 수 있다. 프레이저의 해석들이 가진 탁월함은 한 차원에서 진보적인 관점을 견지하는 세력이 다른 차원에서는 진보적인 관점을 갖고 있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드러낸 데 있다. 예컨대 모든 차별을 철폐하자는 진보적 인정 정치를 지지하는 세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려는 진보적 분배 정치와 결합할 수도 있지만 극도로 불평등한 부의 집중을 지향하는 신자유주의적 분배 정치와 결합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상위 1%에게 모든 부를 집중시키는 신자유주의적 분배 정치를 지지하는 세력 역시 시대착오적이고 반동적 극우의 인정 정치와 결합할 수도 있지만 모든 정체성을 긍정하고 찬양하는 진보적 인정 정치와 결합할 수도 있다. 트럼프보다 더 큰 헤게모니의 위기. 프레이저에 따르면
트럼프의 등장 이전에 미국 사회를 지배하던 헤게모니도 진보적 인정 정치와 친금융자본적 신자유주의 분배 정치를 결합한 진보적 신자유주의였다. 빌 클린턴의 신민주당 노선은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제조업 노동자들을 내팽개치면서 진보운동의 신주류 분파들, 말하자면 페미니즘, 반인종주의, 다문화주의, 환경주의, 성소수자 인권 등과 월스트리트, 실리콘밸리, 할리우드 등 미국 경제의 신주류 세력을 새로운 헤게모니 블록으로 묶어내는데 성공했다. 진보적 신자유주의는 맨 얼굴로 바라보기에는 잔혹한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을 다양성에 대한 찬양과 차별 철폐, 해방, 코스모폴리타니즘 등의 매력적인 가치로 가려주었기 때문에 우파가 내세우던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보다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었다. 이전까지 사회구조의 변화를 이야기하던 진보주의자들은 권력의 최상층부에 오를 후보들의 출신 배경을 다양하게 만드는 데 만족하며 거기에 협력했다. 희망과 변화를 이야기하던 아프리카계 미국인 버락 오바마마저도 실은 이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 블록을 그대로 승계했다. 덕분에 그는 다양성과 평등이라는 진보적 가치를 내세우면서도 동시에 금융자본에 대한 규제를 전향적으로 풀어주고 대형 은행들을 구제해주는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었다. 문제는 지난 수십 년간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 아래서 미국 사회의 부의 불평등은 점점 더 심화되었고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의 삶의 수준 역시 계속 하락했다는 사실이다. 서민들을 노리는 약탈적인 대출이 증가하고 좋은 일자리는 점점 사라져가며 제조업의 주요 중심지들이 붕괴해가는 와중에도 민주당과 공화당의 기성정치 엘리트들은 유권자의 삶에 와닿지 않는 의미 없는 메뉴판을 강요했을 뿐 악화하는 분배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반신자유주의라는 선택지를 끝끝내 외면했다. 유권자들 사이에서 기존의 정치가 자신의 삶을 더 낮게 이끌어주리라는 기대가 완전히 붕괴된 상황에서 트럼프는 강렬하게 등장했다. 원래 미국의 대통령 선거 제도는 트럼프 같은 대중영합적인 선동가나 극단적 성향의 신흥 정치 세력을 효과적으로 거르고 제어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제도는 대중의 판단력에 대한 깊은 불신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사실상 엘리트와 기득권에 대한 과두제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다. 거대 양당의 경선 과정부터가 당 지도부의 승인과 큰손들의 기부 없이는 승리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문턱이 높고 선거인단을 통한 간접선거 제도 역시 일부 지역이나 계층에서의 쏠림 현상이 본선의 판도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하는 장치로 작동해왔다. 그동안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어느 정도는 달고 다른 인물들 간의 예측 가능한 선택으로 압축되어 온 이유다. 그들의 승리가 얼마나 유권자의 선택인 것처럼 연출되건 대통령으로 낙점된 이들은 대개 대대로 정치를 해오던 명문가 출신이거나 최소한 법조계 엘리트 출신으로 언변과 경력이 흠잡을 데 없이 매끈하게 다듬어진 인물들이었다. 무엇보다 트럼프의 승리가 놀라웠던 이유는 리얼리티 쇼의 출연자처럼 떠들썩하기만 한 막말꾼이 기존의 엘리트들이 마련한 절차적 장애물들과 그들이 손수 선정한 유력 후보들을 다 물리쳐버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큰 손들이 설계한 게임을 절차대로 진행해주던 유권자들은 2016년에는 미국 정치를 지배해오던 상식에서 벗어나서 움직였다. 이에 프레이저는 트럼프의 승리가 그저 하나의 돌발 사건이 아니라 헤게모니의 붕괴라는 보다 큰 위기의 일부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전까지 미국에서 상식의 지위를 차지하던 주도적 세계관인 진보적 신자유주의가 헤게모니로서의 효력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트럼프가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는 것이다.
프레이저는 트럼프의 파괴력이 포퓰리즘적 반신자유주의적 의제에 있었다고 판단한다. 대통령 후보로서 유세에 나선 기간에 트럼프는 제조업 부활과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약속하면서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의 삶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장되던 과거에 좋았던 시절에 대한 향수를 자극했다. 물론 당선되고 나서는 자신이 내세웠던 포퓰리즘적 공약들을 철저하게 배신했지만 말이다. 프레이저의 낙관론이 가진 맹점. 위기의 급박함을 강조하는 문체에도 불구하고 프레이저의 진단을 지배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낙관론이다. 프레이저에 따르면 트럼프의 등장 그리고 버니 샌더스의 예상박 선전은 신자유주의적 분배 정치 이외에도 포퓰리즘적 분배 정치라는 새로운 분배 정치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린 사건이었다. 반동적 포퓰리즘의 성공은 진보적 포퓰리즘에게도 그만큼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미 포퓰리즘이라는 선택지가 세상에 알려진 이상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프레이저의 낙관론이 가진 가장 큰 근거다. 우리가 프레이저의 낙관론을 수긍할 수 있는지 검토하기 전에 이러한 결론의 전제가 되는 프레이저의 진단이 다소 편파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페미니즘이나 성소수자 운동, 생태환경 운동 등 다양한 진보 담론의 언어가 친금융자본적인 정치 엘리트와 글로벌 거대 기업, 주류 미디어 등에 의해 도용됐다는 지적은 이전에도 있었다. 프레이저가 지적하듯이 한때 불평등하고 위계적인 사회구조의 근본적인 변혁을 촉구하던 진보 운동의 구호들은 능력만 있다면 출신 배경에 상관없이 권력의 상층부를 점유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능력주의 담론에 의해 상당 부분 잠식됐다. 하지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의 진보운동이 인정정치와 관련된 의제에만 집중하면서 진보적 신자유주의 헤게모니 블록의 하위 파트너이자 시녀 역할을 했다는 식의 주장은 다소 과도하다. 물밑에서 열심히 신자유주의적 자본주의 너머를 이야기하던 수많은 이론과 투쟁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심지어 프레이저가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헤게모니가 지배했다고 묘사한 기간 동안에도 젠더나 인종 문제가 자본주의적 지배와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다룬 수많은 페미니스트와 반인종주의자가 있었고, 운동의 차원에서 인정과 분배 의제를 함께 다루려는 시도들이 없지 않았다. 프레이저 역시도 모든 진보주의자가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대의에 굴복한 것은 아님을 인정하지만 이 책은 이들의 저항이 진보적 신자유주의 헤게모니의 부상과 함께 신속하게 주변화되었다고 간단하게 요약해버리고 만다. 물론 프레이저는 헤게모니의 흥망에 대해서만 다룬다고 했기에 헤게모니에 영향을 주는 수준으로까지 부상하지 못한 진보적 이론과 실천의 역사를 꼭 다뤄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하겠다. 프레이저가 인정의제에 관련되어 있다고 분류해버린 수많은 운동과 이론에서 사회 경제적인 불평등 문제나 자본주의의 모순과의 교차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굳이 언급하지 않은 것은 그런 이유이리라 짐작해 볼 수 있다. 하지만 100번 양보하더라도 특히 최근 들어 미국 사회에서 가장 급진적이고 포괄적인 사회운동을 위한 플랫폼이 되어가는 흑인의 삶은 중요하다 운동에 대해서조차 단 한 줄도 할애하지 않은 것은 의아하다. 이 책에서 프레이저는 인종과 젠더 등의 사안을 중심으로 하는 진보적 인정정치와 노동계급, 중산계급을 앞세우는 포퓰리즘적 분배 정치가 서로를 배제하는 문제가 아님을 상당히 강조한다. 새롭게 떠오를 진보적 포퓰리즘 블록은 여성과 이민자, 유색인종을 포함하여 폭넓게 상정된 노동계급을 중심으로 반성차별주의와 반인종주의를 끌어안아야 한다고도 주장한다. 하지만 프레이저는 반인종주의나 페미니즘 같은 인정의제 중심의 운동이
계급 중심의 분배 정치를 포괄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꾸준히 침묵한다. 프레이저가 겉으로는 인정의제와 분배의제가 모두 중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암묵적으로는 인정의제가 분배의제에 종속되어야 한다는 태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스러워지는 지점이다. 프레이저가 인정정치의 의제를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은 트럼프의 반동적 포퓰리즘에 대한 낙관에서도 드러난다. 2016년에 트럼프가 보여준 것은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분배 정치 선택지만이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 정치에서 노골적이고 인종주의적이며 성차별적이고 반환경적인, 요컨대 초반동적 인정정치라는 선택지도 있음을 보여줬다. 프레이저도 지적했듯이 트럼프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 포퓰리스트로서의 행보는 중단하고 다시 고소득층의 세금을 감면해주는 신자유주의적 분배 정책으로 돌아갔다. 실망할 법한 지지자들을 달래기 위해 그가 택한 것은 초반동적 인정정치였다. 날마다 여성과 유색인종, 소수자 정체성에 대한 공격을 계속해 나갔는데도 트럼프의 지지층 사이에서 그의 인기는 높아지기만 했다. 2016년뿐만 아니라 2020년에도 진보적 포퓰리즘을 주장하던 샌더스는 당내 경선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절했지만 임기 내내 초반동적 신자유주의라는 최악의 길을 걸은 트럼프가 바이든과 예상외의 접전을 펼쳤다는 사실은 뒷맛을 씁쓸하게 한다. 트럼프가 초반동적 인정정치를 내세우고도 유력한 대권 도전 세력으로 남을 수 있었는데 반해서 샌더스의 포퓰리즘적 분배 정치를 항상 본선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일까? 어쩌면 프레이저의 낙관론과 달리 그동안 소외되어 온 노동계급이 경제적 포퓰리즘보다 초반동적 인정정치에 더 매력을 느끼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트럼프가 약속했던 일자리를 마련해주지 못하고 약속했던 제조업과 사회적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성의 피임과 낙태에 대한 접근권을 박탈하고 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미국에서 쫓아내는 분풀이에 만족하는 유권자들도 적지 않다는 뜻이 아닐까. 프레이저가 말하는 진보적 포퓰리즘이 과연 이들 유권자를 범노동계급의 연대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 이렇게 끔찍한 이들마저 노동계급이라는 이름으로 끌어들인다면 과연 반인종주의와 반성차별주의를 포괄하는 범노동계급의 연대가 가능할까? 트럼프는 가도 위기는 계속된다. 트럼프 퇴장 이후의 미국에 대해서도 잠시 이야기를 해보자. 바이든은 대선 유세 기간 동안 2016년 트럼프에게 민주당이 빼앗겼던 노동계급과 중산계급의 표를 가져오기 위해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코르테스 등의 민주당 내 진보 세력의 주장과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흡수했다. 바이든의 정책 패키지는 내용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샌더스의 진보적 포퓰리즘과 공유하는 지점이 많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부자 감세 기조를 철폐하고 법인 세율을 인상하며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노동조합의 재건을 약속하고 있다. 물론 트럼프가 폐지했던 저소득층 의료 지원을 부활시키는 것은 물론 건강보험의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하지만 공약만 보고 바이든이 프레이저가 기대하는 진보적 포퓰리즘이라는 새로운 헤게모니의 구성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고 보는 것은 성급한 결론이다. 새로운 세계관이 헤게모니로 등극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힘으로 뒷받침할 헤게모니 블록, 즉 여러 사회 세력 간의 강력한 동맹이 구축되어야 한다. 바이든이 이번 선거의 승리를 위해서 클린턴 오바마 시절의 진보적 신자유주의 블록에 속한 이들에 더해서 민주당의 전통적인 지지층인 백인 노동계급을 끌어들여
광범위한 선거연합을 구성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 선거연합이 새로운 헤게모니 블록이 될 만큼의 결속력이 있는가다. 기존의 정치 엘리트와 경제적 기득권은 트럼프의 초반동적 인정 정치는 용인해도 샌더스의 포퓰리즘적 분배 정치에 대해서는 상당한 반감을 표현해왔다. 이번 선거에서 바로 그 경제적 기득권에 해당하는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의 기업가들은 바이든 캠프에 천문학적인 선거 자금을 지원했다. 바이든이 과연 주요 물주의 반발을 무릅쓰고도 포퓰리즘 경제 정책을 밀어붙일 의지와 능력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 부분이다. 바이든의 주도 아래 진보적 포퓰리즘을 뒷받침할 계급 연합이 조성될 수 있다고 낙관할 만한 근거는 아직 없다. 과거의 뉴딜 블록은 제조업 분야의 자본가 계급을 끌어들였고, 진보적 신자유주의 블록은 신주류 세력인 월스트리트와 실리콘밸리를 끌어들일 수 있었다. 그러나 진보적 포퓰리즘 블록이 어떤 경제적 기득권을 동맹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미지수다. 어쩌면 트럼프의 포퓰리즘 공략이 선거용 미끼 전략이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바이든도 승리를 위해서 포퓰리즘의 언어를 잠시 활용한 것일지도 모른다. 한때 유력한 노동부 장관으로 거론되던 워렌이나 샌더스의 입각 가능성이 낮게 점쳐지는 걸 보면 결국은 바이든 내각은 강력한 포퓰리즘 정책을 집행할 의지를 드러내지 않는 안정적인 인물로 구성될 가능성도 있다. 벌써부터 지나칠 정도로 이념적 스펙트럼이 넓었던 선거연합이 균열의 조짐을 보이는 것도 좋은 신호는 아니다. 상하원 모두에서 과반을 노리던 민주당이 예상 밖의 부진을 보이자 몇몇 민주당의 중도 성향 의원은 이를 지나치게 급진적 메시지를 내놓는 당내 진보 세력의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바이든의 임기 초반에 진보 세력의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시도는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 내의 진보파가 얼마만큼의 내구력과 협상력을 갖고 있는지가 검증대에 오르리라 예상된다. 바이든이 공약을 따라 진보적 걸음을 몇 차례 디디려고 시도는 하겠지만 바이든 본인의 의지 부족 탓이든 주변의 부족한 조건 탓이든 새로운 행정부는 언제든지 진보적 신자유주의의 기조로 회귀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우려되는 바는 바이든의 실패가 그에게 약간이나마 기대를 걸었던 노동계급과 중산계급 유권자들이 기성정치 엘리트에 대한 신뢰를 깡그리 거두게끔 만들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나중에 이들이 트럼프 내지 그보다 더 나쁜 초반동적 인정정치를 내세우는 정치 세력을 지지하게 된다면 그 파급 효과는 2016년과 비할 수 없을 재앙에 가까울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상황은 미국과 얼마나 다른가? 거대 양당이 기성정치의 게임을 주도한다는 점에서는 미국과 유사한 점이 많다. 많은 이가 지적하듯이 한국 정치를 주도하는 거대 양당의 이념적 차이나 정책적인 차별점은 그리 크지 않다. 극소수의 정치 엘리트 간의 갈등을 각자의 지지 기반이 되는 지역 간의 갈등으로 증폭시켜서 연명한다는 점에서 이 두 정당은 일종의 적대적 상호 의존 관계에 있기도 하다. 거대 양당이 유권자들에게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선택지를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들에 대한 신뢰를 잃은 시민들이 이전에는 시도하지 못한 새로운 길을 탐색할 여지는 얼마든지 있다. 그러한 탐색이 트럼프류의 반동적 포퓰리즘으로 향하게 될지 샌더스류의 진보적 포퓰리즘으로 향하게 될지 예상하기는 힘들겠지만 말이다. 안타깝게도 전망은 그리 밝지 못한 것 같다. 그동안 기성정치 엘리트들에 의해 경제 민주화나 소득주도 성장 등의 분배 정치의 의제들이 선거용 미끼 전략으로 너무 많이 활용되어 왔기 때문에 한국의 유권자들에게 샌더스류의 진보적 포퓰리즘이
진정성 있고 신선한 목소리로 받아들여지기는 힘들 것이다. 게다가 분배 정치 의제에 힘을 실어줄 조직화된 노동조합 등의 사회 세력들도 한국에서는 충분히 발전하지 못했다. 반면에 심화하는 세대 갈등과 소득 불평등은 한국에서 반동적 인정정치 의제에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다. 예전만큼 기회와 일자리가 창출되지 못하는 한국 사회에서 기성세대로부터 잠재력을 펼칠 기회를 뺏겼다고 생각하는 좌절된 젊은이들이 트럼프류의 여성 혐오와 지역 혐오, 외국인 혐오로부터 자기 목소리를 찾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우리 사회도 기성 정치에 대한 실망을 어떻게 더 나은 삶을 요구하는 진보적 목소리로 바꿀 수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을 것이다.